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배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결혼한 자식 집에 다녀오신 후 분명 반가운 마음으로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왠지 모를 씁쓸함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냉장고에 넣어둔 반찬이 떨어졌을까 싶어 챙겨가고 손주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들렀던 그 발걸음이 어째서 돌아올 때는 이렇게 무거운지 말입니다. 며칠 전 70세 박 여사님도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아들 부부가 사는 아파트에 깍두기 2통을 들고 갔었죠. 현관문을 여는 며느리 얼굴은 분명 웃고 있었는데 그 미소 뒤로 어딘가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거실에는 장난감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며느리는 서둘러 정리하며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하고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농담이었을까요? 아들은 소파에 앉으라고 권하면서도 눈빛이 어딘가 불편해 보였고 손주는 할머니보다 태블릿에 더 집중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1시간쯤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바쁠 텐데 이만 가봐야지 하고 말했지만 사실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기가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박 여사님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반찬 갖다 주는 게 잘못인가? 손주 보고 싶어서 가는 게 죄인가? 내 자식 집인데 왜 이렇게 눈치가 보이는 걸까? 그날 밤 박 여사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언제부터 부담이 되었는지, 언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신 적 있으십니까? 왜 자식 집에 가는 게 이렇게 조심스러워졌는지, 왜 가족인데도 멀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지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결혼한 자식 집에 자주 가면 안 되는 진짜 이유, 그리고 부모가 왜 그걸 몰랐는지, 어떻게 해야 자식과의 관계가 다시 편안해질 수 있는지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깨닫게 되실 겁니다. 당신이 잘못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다만 사랑의 방식만 달라져야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자식과의 관계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도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많은 부모님들이 뒤늦게야 깨닫게 되는 이 배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 집에 자주 가는 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아닙니다. 그 마음 자체는 전혀 틀리지 않았습니다. 자식은 결혼해도 여전히 내 자식입니다. 25해를 함께 살았던 그 아이가 결혼했다고 해서 갑자기 남이 되는 건 아니죠. 좋아하는 반찬 하나 더 먹이고 싶은 마음, 요즘 힘든 건 없는지 살펴주고 싶은 마음, 손주 얼굴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게 부모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75세 이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이 결혼하고 나서도 한동안은 매주 갔어요. 김치 담가서 갖다 주고, 설거지 좀 도와주고, 손녀 목욕시키는 것도 거들어주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딸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이 여사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식이 조금이라도 편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주고 싶은 그 마음 말입니다. 그건 부모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능 같은 것입니다. 68세 김 여사님도 비슷했습니다. 아들이 회사 다니느라 바쁘니까 며느리가 애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3번은 갔죠. 반찬도 해주고 청소도 좀 도와주고.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여러분도 혹시 자식이 독립하고 결혼한 뒤에도 마음만은 여전히 내 품 안의 아이처럼 느껴지셨습니까? 그래서 뭔가 해주지 않으면 불안하고, 자주 보지 않으면 마음이 허전하고, 연락이 뜸하면 혹시
내가 필요 없어진 건 아닌가 싶어 더 자주 찾아가게 되셨습니까? 그 마음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부담을 주려던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식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살기를 바랐던 겁니다. 문제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전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데 있습니다. 자식이 어렸을 때와 결혼한 지금은 같은 행동이라도 받아들여지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부모는 미처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계속 사랑을 주는데 자식은 점점 거리를 두게 되고, 부모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더 자주 찾아가게 되고, 그러면 관계는 더 어색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대체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부모가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관계는 계속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한 자식의 집은 더 이상 부모가 키운 그 아이의 집이 아닙니다. 자식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이룬 곳입니다. 그 집에는 그 집만의 질서가 있고, 그 집만의 리듬이 있고, 그 집만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냉장고를 어떻게 정리할지, 설거지는 언제 할지, 아이는 몇 시에 재울지, 주말 아침은 어떻게 보낼지, 이 모든 것들이 부부가 함께 만들어 온 생활의 패턴입니다. 부모가 보기엔 사소한 일처럼 느껴지지만 그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일상의 균형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72세 정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냉장고 정리를 이상하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김치는 왼쪽에 두고 반찬은 오른쪽에 두면 되는데 자꾸 뒤죽박죽 넣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다시 정리해줬죠. 도와주는 건데 뭐가 문제겠어요.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자기가 나름의 방식으로 정리해둔 냉장고가 시어머니가 다녀간 후 매번 바뀌어 있다면 말입니다. 그건 도움이 아니라 당신 방식은 틀렸다는 메시지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69세 박 아버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사위가 고기를 구울 때 불 조절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면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알려줬죠. 딸한테도 밥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가르쳐 줬고요. 내가 평생 해온 방식인데 뭐가 잘못됐겠어요. 하지만 젊은 부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자기들 나름대로 생활해오던 방식이 부모가 올 때마다 지적받고 교정당한다면 말입니다. 그건 배려가 아니라 간섭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자식 집인데 왜 이렇게 조심해야 하나? 가족인데 그 정도도 안 되나? 예전엔 내가 다 해주던 일인데 왜 지금은 간섭이 되나 하고 말입니다. 그 서운함, 그 억울함을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식이 결혼한 순간부터 그 집의 주인은 부모가 아니라 그 부부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는 손님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손님이라도 손님은 손님입니다. 주인의 생활 방식을 존중해야 하는 손님 말입니다. 이게 냉정하게 들리십니까? 서운하게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부모는 계속 상처받고 자식은 계속 부담을 느끼는 관계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의 집은 이제 자식 부부의 집입니다. 그 안에는 부모가 모르는 약속들이 있고, 부모가 이해하지 못하는 규칙들이 있고, 부모가 보기엔 이상해 보여도 그들에게는 편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것이 자식을 진정으로 독립시키는 일입니다. 사실 며느리나 사위의 표정이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잘 지낸다 해도 시부모나 장인장모는 조금은 조심스러운 관계니까요. 그런데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내 자식의 말투가 달라지는 순간입니다. 예전에는 엄마 언제 와? 아빠 이번 주말에 오세요 하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오늘은 좀 바빠요. 다음엔 미리 연락 주세요.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70세 김 여사님은
이 순간을 또렷이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갑자기 가면 안 되냐고 물었더니 아들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엄마, 우리도 계획이 있어요. 미리 얘기해 주셔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이제 계획에 끼지도 못하는 사람이 됐구나 싶었죠. 그 말 한마디에 담긴 의미를 부모는 압니다.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엄마, 이제 우리 집은 엄마가 언제든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라는 뜻이라는 걸 말입니다. 73세 이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딸한테 전화했더니 아빠, 지금 좀 바빠요 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엔 아무리 바빠도 전화는 받았거든요. 나중에 다시 걸어보니까 아빠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건 전화인데 무슨 일이 있어야만 전화할 수 있나 싶어 서러웠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순간을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자식이 나를 밀어낸다기보다 자식의 세계가 이제 나 없이도 완성되었구나 하는 걸 느끼는 순간 말입니다. 그 순간이 참 서럽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평생 자식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태어나고 자라고 학교 가고 직장 다니고 그 모든 과정이 부모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결혼하고 나면 부모는 갑자기 부차적인 사람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배우자가 되고 아이가 생기면 손주가 우선이 되고 부모는 그 다음 어딘가에 놓이게 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순서라는 건 머리로는 압니다. 하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기엔 너무 아픕니다. 더 힘든 건 자식이 부모를 멀리하려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거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식은 부모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불편해하고 집 분위기가 흔들리고 부부 사이에 미묘한 긴장이 생기면 자식은 점점 부모와의 접촉을 줄이게 됩니다. 68세 정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눈치를 보는 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예전엔 나한테 뭐든 말하던 애가 이제는 며느리 표정부터 살피더라고요. 엄마 오신다는데 괜찮아? 하고 물어보는 걸 문 밖에서 들었어요. 그 순간 알았죠. 내가 이 집에서 환영받는 손님이 아니라는 걸요. 이게 부모가 느끼는 진짜 상처입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싫어하는 것보다 내 자식이 나와 배우자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결국 나를 덜 보는 쪽을 선택한다는 건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버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식은 단지 자기 가정을 지키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선택입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부모보다 배우자가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가정이 만들어집니다. 부모는 도와주려고 합니다. 진심으로 자식이 편해지기를 바라며 반찬을 싸고 냉장고를 채우고 아이 돌보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왜 그게 고마움이 아니라 부담으로 느껴지는 걸까요? 여기에는 부모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도움이 반복되면 그것은 당신들은 아직 부족하다는 메시지가 됩니다. 72세 박 여사님은 매주 아들 집에 가서 반찬을 채워주셨습니다. 며느리가 일하느라 바쁘니까 제가 해줘야죠.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으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매주 시어머니가 와서 반찬을 채워준다는 건 당신은 아내로서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무언의 평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69세 이 여사님도 비슷했습니다. 손주가 감기에 걸렸다기에 달려갔죠. 창문을 열어놔서 그렇다고, 옷을 얇게 입혀서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내 경험을 나눠주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하지만 딸 입장에서는 엄마가 나를 미숙한 엄마로 본다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도움은 한두 번은 고맙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되면 그건 신뢰가 아니라 불신의 표현이 됩니다. 내가 없으면 너희는 안 될 거야 라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둘째, 조언은 요청받을 때만 조언이고 그 외에는 간섭입니다. 75세 김어르신은 사위가 집안일 하는 걸 보면 참지 못하셨습니다. 설거지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청소는 이렇게 해야지. 애 기저귀는 저렇게 채우는 게 아니야. 모두 좋은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자식이나 며느리 사위가 뭔가를 하는 걸 보면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하고 말하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그 순간 상대방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 방식이 비효율적이고 서툴러 보여도 그건 그 사람이 스스로 익혀가야 할 과정입니다. 부모가 매번 개입하면 자식은 영원히 미숙한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셋째, 도움 뒤에 숨은 기대가 부담이 됩니다. 정 여사님은 손주를 일주일에 사흘씩 돌봐주셨습니다. 내가 해주지 않으면 애가 어린이집에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맡아서 키웠죠. 그런데 몇 달 후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린이집 보내려고요. 사회성도 키워야 할 것 같아서요. 정 여사님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키워줬는데 어린이집을 보낸다고? 내가 부족했나?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주를 돌봐줄 때마다 내가 없으면 안 되지, 내 덕분에 내가 일할 수 있는 거야 라는 말을 자주 들었기 때문입니다. 도움에는 보상이 따라옵니다. 때로는 감사의 표현이고, 때로는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자주 방문하는 것이고, 때로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가 계속 이어지면 도움을 받는 쪽은 빚을 진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식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도움을 안 받는 게 마음 편하겠다. 조금 힘들어도 우리끼리 하자. 그리고 부모와의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부모가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은 많이 준다고 해서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주어질 때 비로소 사랑이 됩니다. 자식이 반찬을 원하면 반찬을 주고, 조언을 구하면 조언을 주고,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내가 주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깐만 들를 거예요. 금방 갈 거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하지만 자식 부부 입장에서는 정말 잠깐일까요? 부모는 잠깐 들른다고 생각합니다. 1시간, 길어야 2시간이면 갈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자식 부부에게는 그 잠깐이 반나절이 되고 때로는 하루 종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오기 전부터 준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70세 정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아들 부부가 너무 반겨줘요. 집도 깨끗하게 치워놨고 과일도 준비해놨고 그래서 자주 가죠. 환영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시어머니 오신다고 하면 전날부터 청소를 시작해요. 거실, 화장실, 주방까지 다 닦고 아이 장난감도 정리하고 냉장고도 체크하고 그리고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과일이랑 차도 사두고요. 한두 번은 괜찮은데 일주일에 2~3번씩 오시면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식이 반겨주니까 괜찮다고 별로 부담 안 주는 것 같다고 느끼셨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그 반김은 진심 반, 의무 반일 수 있습니다. 68세 박 여사님은 아들 집에 자주 들렀습니다. 회사 근처라서 지나가는 길에 들르기 좋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6~7번은 들렀어요. 반찬도 주고 손주 얼굴도 보고 부담 주지 않으려고 오래 안 있고 금방 나왔어요. 하지만 며느리 입장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시면 아이도 흥분하고 저녁 준비도 미뤄지고
남편이랑 계획한 것도 취소돼요. 한 달에 7번이면 일주일에 거의 2번인데 그게 쌓이면 우리만의 리듬이 완전히 깨져요. 이게 핵심입니다. 부모는 잠깐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식 부부에게는 그 방문 하나하나가 생활의 리듬을 흔드는 일입니다. 아이를 몇 시에 재울지, 저녁은 몇 시에 먹을지, 주말 오후를 어떻게 보낼지, 이런 일상의 작은 계획들이 부모가 올 때마다 조정되어야 합니다. 한 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집이 쉼터가 아니라 긴장 공간이 됩니다. 72세 이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절에만 가면 되지 뭐 자주 가겠어요. 그런데 딸이 명절에도 연락이 뜸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아빠는 자주 안 오시니까 괜찮아요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이 칭찬인지 원망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건 딸의 솔직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자주 오지 않는 부모는 오히려 편합니다. 미리 준비할 수 있고 마음의 준비도 되고 특별한 날로 여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예고 없이 자주 오는 부모는 부담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부모가 그걸 당연하게 여길 때입니다. 가족인데 뭐 이 정도도 안 돼? 내 자식 집에 내가 왜 눈치를 봐야 해? 전화하고 가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자식은 말문이 막힙니다. 자식도 부모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지 마세요라고 말할 수도 없고 부담돼요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침묵합니다. 연락을 줄이고 만남을 미루고 이유를 대며 거리를 둡니다. 부모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지? 무슨 일 있나? 하고 걱정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잦은 방문이 그 원인이라는 건 깨닫지 못합니다. 여기서 부모가 가장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자식이 연락을 안 하고 만남을 피하면 부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싫어하나 보다. 며느리 사위 때문에 변했구나.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자식은 부모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 끼는 것이 너무 힘들 뿐입니다. 70세 박 여사님은 며느리를 원망했습니다. 분명히 며느리가 뭐라고 했을 거예요.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변할 리가 없어요. 예전엔 주말마다 오라고 했는데 요즘은 명절에도 눈치를 봐요. 하지만 아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어머니가 오시면 아내가 불편해합니다. 표정이 굳고 말수가 줄고 밤에 한숨을 쉽니다. 당신 어머니가 또 냉장고 정리하셨어요. 내가 못하는 사람 같잖아요. 설거지할 때 자꾸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면 정말 힘들어요. 아들은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아내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매번 중재하는 것이 지칩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해결책을 택합니다. 어머니와의 만남을 줄이는 것입니다. 68세 이 여사님도 사위를 의심했습니다. 딸이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화도 잘 안 받고 명절에도 바쁘다고 하고 분명 사위가 뭐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딸의 마음은 이랬을 겁니다. 어머니가 오시면 남편이 조용해집니다. 밥상에서도 말이 없고 어머니가 가신 후엔 힘들다고 합니다. 장모님이 자꾸 우리 생활에 간섭하시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 매번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기분이 안 좋아. 딸은 어머니가 밉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남편과 오래 살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어머니와의 만남을 조절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의심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자식이 변한 건 분명 며느리나 사위 때문이라고 누가 뭐라고 했을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버리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부부관계를 지키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선택입니다. 72세 정 여사님은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아내가 엄마 올 때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제가 중간에서 너무 힘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어요. 내가 아들을 힘들게 하고 있었구나. 정 여사님은 며느리를 탓했습니다. 며느리가 약한 거 아니야? 시어머니 오는 게 뭐가 그렇게 스트레스야? 하지만 며느리가 약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편하게 쉬지 못하는 것, 늘 평가받는 것 같은 느낌, 남편이 자기 편이 아니라 시어머니 편인 것 같은 외로움, 이런 것들이 쌓여서 폭발한 겁니다. 자식이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은 둘 다 사랑하는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자식은 배우자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배우자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가 더 길기 때문입니다. 69세 김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엄마, 우리 이제 우리끼리 살아보려고 해요라고 했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었죠.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게 당연한 거더라고요. 아들이 자기 가정을 지키려는 건데 내가 그걸 방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피하는 건 미워서가 아닙니다. 배우자가 불편해하고 그 불편함이 부부관계에 균열을 만들고 자식은 그 균열을 막기 위해 부모와의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며느리나 사위를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편하게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서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관계가 어긋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물으십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식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라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해주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더 주기가 아니라 멈추기입니다. 첫째, 자주 가는 것을 멈추세요. 75세 이 여사님은 딸 집에 일주일에 3번씩 가던 것을 한 달에 2번으로 줄였습니다.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딸 얼굴이 보고 싶고, 손주 목소리가 듣고 싶고, 그런데 참았죠.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딸이 먼저 전화를 하더라고요. 엄마, 요즘 왜 안 와요? 보고 싶어요. 자주 가면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적당히 거리를 두면 그리움이 됩니다. 부모가 항상 곁에 있으면 자식은 그 소중함을 모릅니다. 하지만 부모가 조금 멀어지면 자식은 비로소 부모가 그립습니다. 둘째, 부탁 없는 조언을 멈추세요. 68세 박 여사님은 며느리가 뭘 하든 지적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아무것도 안 물어봤다는 걸요. 내가 알아서 나서는 거였죠. 그래서 입을 다물었어요. 며느리가 물어보기 전까지는 절대 먼저 말 안 하기로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머니는 이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물어보기 시작한 겁니다. 조언이 필요할 때 구하는 조언은 고맙게 받아들여집니다. 셋째, 반찬과 돈과 관심의 빈도를 조절하세요. 70세 정 여사님은 매주 반찬을 해서 갖다 주던 것을 한 달에 1번으로 줄였습니다. 아들이 엄마 반찬 떨어졌어요 라고 연락하면 그때 해줬어요. 그랬더니 더 고마워 하더라고요. 매주 갖다 줄 때는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엄마 감사해요 라고 해요. 사랑도 희소성이 있어야 가치가 생깁니다. 항상 주면 공기처럼 당연해집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 주면 선물이 됩니다. 넷째, 자식의 배우자를 먼저 배려하세요. 69세 김어르신은 사위를 대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예전엔 딸만 챙기고 사위는 신경 안 썼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위한테 먼저 물어봐요. 준호야, 요즘 회사 어때? 힘든 거 없어? 그랬더니 사위가 마음을 여는 거예요. 며느리나 사위가 편해야 자식도 편합니다. 자식의 배우자를 진짜 가족으로 대하는 것, 그게 자식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다섯째,
필요할 때만 주고 원할 때만 도우세요. 72세 이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주 돌봐달라고 하면 돌봐주고, 반찬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줘요. 하지만 먼저 나서지는 않아요. 그게 참 어려운데 그렇게 하니까 관계가 훨씬 편해졌어요. 자식이 필요로 할 때 곁에 있는 부모가 진짜 좋은 부모입니다. 필요하지 않을 때도 곁에 있으려는 건 집착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식과 더 가까워지려면 무엇을 더 해줘야 할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지금 필요한 건 더 해주는 게 아니라 덜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평생 배운 건 주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보살피는 것. 그래서 멈추는 게 더 어렵습니다. 안 주는 게 무심함 같고 안 가는 게 냉정함 같아서 힘듭니다. 하지만 멈춤이야말로 관계를 살리는 배려일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숨 쉴 공간을 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이제 변화를 실천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부모가 한 걸음 물러서자 오히려 자식이 한 걸음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70세 박 여사님은 석 달간 방문 횟수를 확 줄였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가던 걸 한 달에 한 번만 가기로 했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들이 보고 싶고 손주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죠. 하지만 두 달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먼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요즘 왜 안 와요? 엄마 반찬이 그리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내가 자주 갈 때는 한 번도 안 하던 말이었거든요. 석 달째에는 며느리도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놀러 오세요.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음식 해드릴게요. 며느리가 먼저 초대한 겁니다. 부담이 줄어들자 마음이 열린 거죠. 68세 이 여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딸한테 조언하는 걸 멈췄어요. 딸이 뭘 하든 그래. 내가 알아서 하렴 하고 지켜봤죠. 그랬더니 딸이 오히려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내가 가르치려 할 때는 안 듣던 애가 내가 입 다물자 궁금해하는 거예요. 6달이 지난 지금 이 여사님은 딸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딸이 편하게 전화해요. 예전엔 전화할 때마다 뭔가 보고하듯이 긴장했는데 이제는 그냥 수다 떨듯이 얘기해요. 이게 진짜 가까운 거더라고요. 72세의 정 여사님은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며느리가 하는 일에 절대 간섭 안 하기로 했어요. 냉장고 정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참고 아이 키우는 방식이 내 생각과 달라도 참았어요. 대신 며느리한테 관심을 가졌죠. 요즘 힘든 거 없어? 회사는 괜찮아? 하고요. 1년이 지난 지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명절에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진짜 고마워요. 제 방식 존중해 주셔서요. 다른 친구들 얘기 들으면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는데 저는 정말 복 받았어요. 69세 김어르신은 사위와의 관계를 개선했습니다. 사위를 진짜 아들처럼 대하기 시작했어요. 딸만 챙기지 말고 사위한테도 고생 많다 잘하고 있다 하고 인정해줬죠. 그랬더니 사위가 먼저 다가오더라고요. 아버님, 이번 주말에 같이 등산 가실래요? 하면서요. 지금은 한 달에 2번씩 사위와 등산을 갑니다. 그 시간에 사위는 김어르신에게 회사 고민도 털어놓고 육아 걱정도 나눕니다. 사위가 제 편이 되니까 딸도 편해하더라고요. 예전엔 저랑 사위 사이에서 눈치 보느라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셋이서 편하게 만나요. 여러분은 자식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지금 무엇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더 필요한 건 무엇을 덜 할지 정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자주 보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신을 지키면 자식도 그 관계 안에서 숨을 쉽니다. 그리고 숨을 쉴 수 있는 관계에서만 진짜 그리움이 생깁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혹시 내가 그동안 잘못했구나 하고 자책하셨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대가 달라졌고 자식의 상황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당신이 자식을 키우던 시절에는 부모가 자주 찾아가는 게 당연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고 매일 얼굴 보고 밥 같이 먹고 그게 가족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자식은 다른 동네에 살고 각자의 생활이 있고 부부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틀린 게 아닙니다. 세상이 바뀐 겁니다. 그동안 너무 사랑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자식을 놓치기 싫어서 더 다가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운했던 것도 너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평생 자식 중심으로 살아온 부모가 갑자기 자식의 삶에서 한 걸음 물러나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도 압니다. 75세 이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정말 서러웠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참아야 하나, 내 자식인데 왜 이렇게 조심해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참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거였다는 걸요. 그렇습니다. 자식의 삶을 존중하는 것, 자식의 가정을 존중하는 것, 자식의 배우자를 존중하는 것. 그게 지금 시대 부모가 해야 할 사랑입니다. 자식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만 사랑받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예전처럼 매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해서 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사랑하는 방식이 달라진 겁니다. 자주 보는 것보다 편하게 보는 것을 원하고, 많이 받는 것보다 필요할 때 받는 것을 원하고, 간섭받는 것보다 존중받는 것을 원합니다. 그게 지금 자식들이 바라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금 덜 말하고, 조금 덜 다가가고, 대신 더 따뜻하게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필요로 할 때 곁에 있어주되 필요하지 않을 때는 조용히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게 쉽지 않다는 것 압니다. 평생 주는 역할을 해온 부모에게 이제 멈추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압니다. 하지만 그 멈춤이야말로 자식과 오래가는 비결입니다. 68세 박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요. 예전엔 내가 먼저 전화하고 내가 먼저 찾아갔는데 이제는 아들이 연락하면 그때 가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아들이 더 자주 연락하더라고요. 그리고 만났을 때 서로 더 반가워요. 기다림이 무관심이 아닙니다. 기다림이야말로 가장 성숙한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가까이 붙는 것보다 편안한 부모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가는 부모보다 언제 가도 환영받는 부모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주는 부모보다 필요할 때 곁에 있는 부모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부모가 오래 기억되는 부모입니다. 자식이 나이 들어서도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정말 지혜로우셨어 하고 말하게 되는 부모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자식과의 관계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더 다가가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 보세요. 그 거리가 오히려 당신과 자식을 더 가깝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뒤늦게 배운 이야기였습니다. 평생 남의 일만 해줬으니 은퇴하고는 진짜 내 인생 한번 살아보자 좀 했어. 그 결심의 증표가 바로 이 5천만 원짜리 캠핑카였습니다. 남들 다 부러워하는 저 멋진 차만 타면 제 남은 인생이 황금빛으로 바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딱 3년 뒤 그 꿈은 5천만 원짜리 짐덩어리가 됐습니다.
가만히 세워만 둬도 돈이 나가고 타려고 하면 더 큰 돈이 깨졌습니다. 내 노후를 갉아먹는 돈 먹는 하마. 왜 제 낭만은 끔찍한 노동이 됐고 이동식 별장은 왜 처치 곤란한 골칫거리가 됐을까요? 저는 5천만 원이라는 뼈아픈 수업료를 내고서야 깨달았습니다. 낭만은 나에게 맞을 때 낭만이라는 것을요. 저처럼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67 한현석입니다. 2019년 가을이었습니다. 34년을 다닌 회사 정문을 마지막으로 걸어 나오던 날 발걸음이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깨에 얹혀있던 뭔가가 스르르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인천 남동공단. 26에 처음 들어가서 60이 될 때까지 그 안에서 살았습니다. 납품 기한, 불량률, 야근, 이름도 기억 안 나는 회식 자리들. 그게 저의 34년이었어요. 힘들다고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제 삶이었으니까요. 그 회사는 저의 청춘이었고 우리 가정을 지켜온 밥줄이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도, 집 장만도, 아내와 다녀온 첫 해외여행도 다 그 공장에서 나온 돈이었어요. 그러니 불만은 없었습니다. 고맙기도 했고 또 그만큼 지치기도 했죠. 퇴직금 1억 3천만 원이 통장에 찍히던 날 저는 처음으로 그 34년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봤습니다. 이게 다 내 거구나. 이 돈이 진짜 다 내 것이구나. 그날 저녁 아내한테 통장 보여줬더니 한참을 말이 없더군요. 그러다 한마디 했어요. 여보, 당신 이제 진짜 쉬어도 되겠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그 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퇴직하고 처음 몇 달은 그냥 쉬었어요. 아침에 알람 없이 눈을 뜨고 느지막이 커피 한 잔 마시고 동네 한 바퀴 걷고 저녁엔 뉴스보다 잠드는 생활. 그게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딱 한 달까지는요. 2달째부터는 뭔가 허전했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기보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너무 오래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회사가 지난 세월 제 시간을 다 채워줬으니까요. 출근하면 할 일이 있었고 퇴근하면 쉬었고 주말엔 가족이랑 보냈습니다. 그 구조가 사라지고 나니까 하루가 이상하게 길었어요. 몸은 편한데 마음이 뭔가 허한 그런 이상한 느낌이 매일 반복됐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떠오른 게 있었어요. 여행이었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캠핑 여행을 좋아했습니다. 휴가를 받을 때면 트렁크에 텐트 싣고 가평이든 홍성이든 어딜 가든 떠났어요. 땀 뻘뻘 흘리며 텐트 치고 팩 받고 폴대 세우고 짐 풀고 정리하다 보면 어느새 저녁이었죠. 힘은 들었습니다. 그래도 좋았어요. 불 앞에 앉아서 고기 굽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거 보고 여름엔 차가운 계곡에서 물놀이도 하고 천국이 따로 없었거든요. 제가 젊었을 때는 참 갈 곳이 많았어요. 하루 종일 신나게 놀다가 다 같이 밤하늘 별 보다 잠드는 그 시간이 제겐 시끄러운 공장 소음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하는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꼭 눈에 밟히는 게 있었어요. 캠핑카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캠핑카는 흔하지 않았어요. 가격도 워낙 비쌌고 저 같은 월급쟁이가 넘볼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저걸 가진 사람들이 더 대단해 보였죠. 뭔가 다른 세상 사람 같은 느낌이랄까요? 저는 땀 흘리며 텐트를 치는데 옆에서는 어닝을 쫙 펴고 슬리퍼 신고 나와서 캠핑 체어에 앉아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는 겁니다. 부러웠어요. 그때는 가질 수도 없으니까. 더 부러웠습니다. 저 사람들은 뭘 어떻게 잘 살아온 건지 아니면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저렇게 되는 건지 텐트 치면서도 자꾸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아이들도 눈치를 챘는지 막내가 한 번은 이러더군요. 아빠, 우리도 저거 사면 안 돼?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도 속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낚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접이식 의자 하나 펴고 쪼그리고 앉아서 낚싯대를 들이우는데 조금 떨어진 곳에 캠핑카를 세워두고 낚시하는 제 또래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창문 열어두고 배고프면 안에서 밥 해먹고 피곤하면 그냥 누워버리는 삶. 저는 그게 진짜 은퇴처럼 보였습니다. 텐트 치고 짐 싸는 캠핑이 아니라 그냥 시동 걸고 가고 싶은 데 가서 문 열고 나오는 그런 삶.
저게 은퇴 후의 완성이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오래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퇴직금 1억 3천이 통장에 있는 겁니다. 막연히 부러워하기만 했던 그 로망이 갑자기 손에 잡힐 것처럼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사도 되는 돈이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 꿈에 처음으로 가격표가 붙은 느낌이랄까요? 인터넷을 켰습니다. 유튜브에 캠핑카를 검색했어요. 영상 하나를 보면 또 다른 영상이 나오고 그 영상 끝에는 또 다른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개조한 소형 승합차부터 버스만 한 대형 캠핑카까지 가격도 천차만별이었어요. 새 차는 최소 8천만 원, 고급형은 2억 원이 훌쩍 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눈에 들어온 게 중고시장이었어요. 500만 원짜리 고장 날 것 같은 차부터 9천만 원짜리 새 것 같은 차까지 캠핑카 동호회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빠져들었어요. 사람들이 올린 사진 속 풍경들, 새벽 안개 낀 강가에 세워진 캠핑카, 파도 소리 들리는 해안가 옆 노지 위에 차 한 대. 저는 그 사진 속 주인공이 저여야 한다고 어느 순간부터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1억 3천짜리 퇴직금과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제 노후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 그 설렘이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 설렘이 모든 것의 끝이기도 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한동안은 캠핑카가 그냥 꿈이었습니다. 유튜브 영상 보고 카페 글 읽고 혼자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것까지만이었어요. 막상 사야겠다고 결심하기엔 뭔가 선뜻 손이 안 갔습니다. 퇴직금이 통장에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써도 되는 돈은 아니잖아요. 노후 자금이고 자식들 결혼도 시켜야 하고 앞으로 살아갈 미천인데 그 돈에서 캠핑카 사려고 몇 천을 뚝 떼어낸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내한테 얘기를 꺼냈어요. 여보, 나 캠핑카 한번 알아보고 있어. 아내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캠핑카?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우리 나이에 무슨 캠핑이야? 젊은 사람들도 하기 힘든 걸 우리가 어떻게 해?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텐트 캠핑이 아니야. 캠핑카는 달라. 차 안에 다 있어. 작은 침대도 있고 설거지도 할 수 있고 몸 쓸 일이 없다고. 아내는 그래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그 돈이면 차라리 우리 둘이 해외여행이나 한번 다녀오자. 당신 퇴직하고 우리 여행 한번 마음 편히 다녀온 적 없잖아. 그래서 제가 꺼낸 카드가 렌트였습니다. 사자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빌려서 타보자고요. 그것도 싫으면 할 말 없지만 일단 한 번만 경험해보자고 설득했습니다. 아내가 마지못해 따라 나섰어요. 2019년 늦가을이었습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캠핑카를 빌렸어요. 처음 차를 봤던 날 아내는 차 안을 둘러보더니 생각보다 넓네 하면서도 여전히 표정이 썩 밝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솔직히 운전이 긴장됐어요. 일반 승용차보다 훨씬 크고 높으니까요. 차선 바꿀 때마다 조심스럽고 주차할 때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래도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그 느낌은 뭔가 달랐어요. 첫날 저녁은 강원도 바닷가 근처 한적한 노지에 차를 세웠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 차 안에 불 켜고 둘이 마주 앉아 간단하게 저녁을 먹었어요. 창밖으로 어둑한 바다가 보이고 파도 소리가 들리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그 시간이 참 여유 있고 좋았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창밖을 보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다음날 아침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눈을 떴는데 창밖으로 일출이 펼쳐지는 겁니다. 붉게 물드는 수평선, 잔잔한 파도, 아무도 없는 해변. 저희 둘만 그 풍경 앞에 있었어요.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한참을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이러더군요. 여보, 이거 진짜 좋다. 그 한마디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 됐구나. 집에 돌아오고 나서 아내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반대를 거두더니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캠핑카 사면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 주차는 어디다 해? 고장나면 어떻게 해? 반대가 아니라 이제는 진지하게 알아보는 눈치였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친구를 만나고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들어오자마자 이러는 겁니다. 여보, 오늘 미영이 만났는데 미영이 남편이랑 캠핑카 사서 2년째 전국 다니고 있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던데?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아내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미영이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 표정이 그냥 살아있더라고. 스트레스가 없대. 매달 여행 다니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아내가 저를 보면서 물었습니다. 우리 사면 진짜로 자주 다닐 거지? 세워두기만 하면 아까우니까. 한 달에 2번은 꼭 가는 거야. 그거 약속할 수 있어? 저는 두 손으로 아내 손을 잡고 말했어요. 그럼 매달 가자. 우리 전국 다 돌자. 그날부터 저희 둘은 같은 방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2019년 겨울이었어요. 그리고 때마침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가 터졌어요. 처음엔 잠깐이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잠깐이 아니었어요. 해외여행이 막혔고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게 됐고 비대면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캠핑카 수요가 폭발한 겁니다. 해외는 못 가고 호텔이나 펜션은 다수가 모일 수 없고 혼자 또는 가족끼리 떠날 수 있는 여행수단이 캠핑과 캠핑카가 된 거예요.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방해받지도 않는 자연과 함께하는 여행이요. 신차는 대기만 1년이 넘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중고가 신차보다 비싸지는 기현상까지 벌어졌어요. 캠핑카 카페가 난리였습니다. 지금 안 사면 더 오른다. 대기 넣어도 언제 받을지 모른다. 중고도 매물이 씨가 말랐다. 그 말들이 저를 조급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중고 시장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500만 원짜리 낡은 차부터 8천만 원짜리 새 것 같은 차까지 다 봤어요.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내 분수에 맞게 사자 싶었어요. 그러다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5년 된 중형 캠핑카. 관리 상태가 깔끔했고 내부도 널찍했어요. 가격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카페 선배들 글에는 중고 캠핑카는 사계절을 렌트로 먼저 겪어보고 사라는 조언이 있었어요. 감가상각이 일반 차보다 훨씬 크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글들이 그날따라 눈에 잘 안 들어왔어요. 지금 이 매물 놓치면 더 비싸게 사거나 아예 못 산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으니까요.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이 차 어때? 사자. 아내가 사진을 한참 보더니 말했어요. 진짜 자주 여행 다닐 거지? 응. 그럼 사자. 2020년 봄. 저는 큰 마음 먹고 제 인생에서 집 말고 가장 비싼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퇴직금 1억 3천 중에서 5천만 원이 빠져나간 날이었어요. 그날 아내랑 둘이 차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 사진이 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오래 갈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차를 인도받던 날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달러한테서 열쇠를 건네받고 처음으로 운전석에 앉았을 때의 그 느낌. 높은 시트에서 내려다 보이는 도로가 왠지 모르게 달라 보였어요. 그냥 차가 아니었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자유였어요. 가고 싶을 때 가고 머물고 싶을 때 머무는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내도 조수석에 앉아서 이것저것 만져보더니 웃었어요. 생각보다 진짜 집 같네. 저도 웃었습니다. 그날만큼은 세상이 다 내 것 같았어요. 첫 차박은 인도받은 지 일주일도 안 돼서였습니다.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집에서 가까운 영종도로 향했어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바다가 보이는 한적한 자리에 차를 세웠습니다. 시동을 끄고 아내가 작은 주전자에 물을 올렸어요. 커피 한 잔씩 들고 차 앞에 접이식 의자를 펴고 앉았습니다. 눈앞에 서해 바다와 저 멀리 노을 진 수평선, 바람이 조금 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좋았습니다. 그냥 내 선택이 맞았구나 싶었어요. 여보, 우리 이거 일찍 살 걸 그랬다.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그냥 웃었어요. 대답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는 자주 떠났어요. 코로나가 세상을 막아놨지만 캠핑카는 달랐습니다. 누구를 만날 필요도 없고 어딜 예약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가고 싶으면 가면 됐습니다. 동해로도 갔어요. 낚시꾼들만 안다는 한적한 방파제, 관광지에서 한참 벗어난 외진 해안가. 새벽에 눈을 뜨면 창밖으로 동해 일출이 펼쳐졌습니다. 붉은 해가 수평선 위로 천천히 올라오는 걸 따뜻한 이불을 덮은 채 창밖으로 봤어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제가 제일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해도 참 좋았어요.
낙조가 보이는 외딴 부두에 차를 세우고 둘이 앉아서 해가 지는 걸 바라봤습니다. 주황빛으로 물드는 하늘, 잔물결 위에 부서지는 빛. 아내가 그날 그러더군요. 여보, 우리 이렇게만 살면 너무 좋겠다. 아무 걱정도 없이 이렇게 예쁜 풍경만 보면서 당신이랑 여유 있게. 저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건 낚시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해안가 귀퉁이에 차를 세워두고 낚싯대 던져놓고 차 안에 들어누워 파도 소리를 듣는 것. 자도 되고 안 자도 됐어요. 낚시가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이었습니다. 그냥 거기 있는 것 자체가 좋았으니까요. 예전에 낚시터에서 부러워하던 그 제 또래들처럼 이제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맛에 캠핑카 타지.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어요. 여름이 오니까 솔직히 힘든 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캠핑카 안이 생각보다 훨씬 더웠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도 차 지붕이 달궈지니까 안이 쉽게 식질 않았어요. 잠을 자려고 누우면 등이 젖었어요. 그래도 그때는 별거 아니어 보였습니다. 새벽에 바다 냄새 맡으며 눈 뜨는 그 기분이 낮의 더위를 다 덮어줬으니까요. 아직은 설레는 마음이 불편함보다 컸던 거예요. 이른 새벽, 아직 아무도 나오지 않은 해변에 차를 세우고 문을 열면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모래사장을 혼자 걸으면서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인천에서 34년 넘게 공장 다니던 사람이 이렇게 여유롭게 살아도 되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아내도 그 시절만큼은 표정이 달랐습니다. 집에서와는 다른 얼굴이었어요. 어딘가 가벼워 보였달까요? 뭔가 내려놓은 사람 같았습니다. 가을이 되니까 또 달랐어요. 단풍 든 산 아래 강가에 차를 세워두고 둘이 조용히 앉아 있으면 세상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바람에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그게 전부였어요. 아내가 그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 이 차 진짜 좋아. 우리 오래오래 타자.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돌이켜보면 그 시절이 전부였어요. 캠핑카와 함께한 시간 중에서 진짜 낭만이었던 건 봄과 가을, 사람 없는 바닷가, 아내와 둘이 보던 일출과 낙조. 그게 전부였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문제는 그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실은 천천히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처음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을 때는 설마 했습니다. 입주민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캠핑카가 주차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한다고요. 저는 당당했어요. 저도 입주민인데요. 주차 공간이 있으면 세워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 번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또 왔어요. 주민분들이 계속 불편해하십니다. 오래 세워두면 다른 분들이 주차를 못 하신다고요. 두 번째 연락에는 목소리 톤이 달랐어요. 저도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아파트 주차장이 넉넉한 편이 아니었거든요. 매번 주차 문제로 싸움이 날 때도 있었고 이중 주차 문제로 민원도 많았습니다. 캠핑카는 일반 승용차보다 길이도 길고 폭도 넓어서 한 칸에 딱 맞게 세우기가 쉽지 않았어요. 옆 차문이 열리다가 긁힐까봐 일부러 넓은 자리를 골라 세웠는데 그게 또 민원이 됐습니다. 세 번째 연락이 왔을 때는 관리소장님이 직접 나오셨어요. 죄송한데 이건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다 같이 사용하는 공간인데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요. 다른 방법을 찾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5천만 원짜리 차가 갑자기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사설 주차장을 알아봤어요. 집 근처에 캠핑카나 화물차를 세울 수 있는 넓은 유료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25만 원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냈습니다. 자주 다닐 건데 이 정도야 싶었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주차비 고지서는 어김없이 왔습니다. 자주 타든 안 타든 차가 거기 서 있든 없든 매달 25만 원은 그냥 나갔어요. 연간으로 따지면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캠핑카 있으면 다 그러려니 했습니다. 노지 문제는 더 속이 쓰렸어요. 캠핑카를 사기 전에 카페에서 사람들이 올려놓은 노지 정보를 보면서 전국에 갈 곳이 얼마나 많은지 감탄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해안가, 강변 옆 넓은 공터, 산 아래 조용한 길가까지
그런데 막상 다녀 보니까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자주 가던 서해노지에 갔더니 입구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크게 써져 있었어요. 캠핑카 진입 금지, 취사 및 야영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처음 그걸 봤을 때 한참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싶었어요. 다른 곳을 찾아다녔어요. 카페에서 새로 올라온 노지 정보를 보고 동해로, 남해로, 서해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달랐어요. 예전처럼 조용하고 한적한 노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캠핑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전국 노지가 몸살을 앓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동해 쪽 한적한 해안가 노지에 자리를 잡았어요. 낮에 도착했을 때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밤이 되면서 하나둘 차들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한쪽에서 불멍을 피웠습니다. 처음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음악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도 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웃음소리, 고함소리, 쿵쿵거리는 음악. 아내가 잠을 못 자고 뒤척였습니다. 여보, 저 사람들 왜 저래?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 그 자리에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음식물, 빈캔, 비닐봉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어요. 그걸 보는데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기운이 빠졌어요. 낭만을 즐기러 온 것뿐인데 어딜 가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민들 시선도 달라졌어요. 바닷가 근처 공터에 차를 세우면 어디선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차 세우면 안 돼요. 캠핑하는 사람들이 맨날 와서 쓰레기 버리고 가거든요. 공용 화장실에서 씻고 물 떠가고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어 정말.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주민들 입장에선 저도 같은 눈으로 보인 거겠죠. 설명해도 소용없었어요. 캠핑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눈총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낭만을 즐기러 왔는데 어느새 저는 동네 골칫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갈 곳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사설 주차장 월 25만 원, 갈수록 줄어드는 노지, 가는 곳마다 따라오는 시선. 5천만 원짜리 차를 샀는데 세울 곳도 갈 곳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캠핑카 생활은 계절을 타더군요. 봄과 가을은 진짜였습니다. 그건 지금도 인정해요. 창문 열면 들어오는 봄바람, 단풍 든 산 아래 강가에 세워둔 차. 그 계절만큼은 낭만이 현실이었어요. 문제는 나머지 두 계절이었습니다. 여름 더위는 각오했습니다. 에어컨도 있었고 무시동 히터도 있었으니까 겨울이든 여름이든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해 여름 동해에서 하룻밤을 묵던 날이었습니다. 낮부터 날이 심상치 않았어요. 하늘이 뿌옇고 바람 한 점 없이 그냥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에어컨을 켰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바람이 나오긴 나오는데 차갑지가 않았어요. 설정 온도를 낮춰봤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에어컨 이상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더워? 저도 느끼고 있었어요. 차 안 온도가 전혀 내려가질 않았습니다. 에어컨이 고장난 거였어요. 그날 밤은 정말 고역이었습니다. 창문을 다 열어도 더웠습니다. 오히려 밖이 더 시원했어요. 차 안에 누워있으면 몸에서 열이 빠져나가질 않았습니다. 등이 젖고 베개가 젖고 이불을 걷어찼어요. 아내가 일어나 앉더니 말했습니다. 나 못 자겠어 여보, 그냥 집에 가자. 새벽 2시였어요. 저도 솔직히 더 버틸 자신이 없었습니다. 둘이 땀범벅이 된 채로 짐도 제대로 못 챙기고 그냥 시동을 걸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아침이었습니다. 샤워하고 침대에 누웠을 때 아내가 한마디 했어요. 아이고, 우리 집이 최고네. 저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웃어 넘겼어요. 에어컨 고장쯤이야 고치면 되지 싶었습니다. 그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지는 그때는 몰랐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겨울 캠핑카는 또 다른 세계였어요. 무시동 히터가 있으니까 난방은 됐습니다. 차에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왠지 찜찜했어요.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창문을 살짝 열어놨습니다.
그러니 히터를 틀어도 찬 공기가 틈으로 스며들어왔어요. 따뜻하자니 무섭고 안전하자니 추웠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아내랑 둘이 웅크리고 잔 거예요. 히터를 아무리 틀어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두꺼운 양말을 신고 자도 발끝이 시렸습니다. 아내는 두꺼운 수면 바지에 파카까지 입고 잤어요. 결로 문제도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이 온통 물기로 젖어 있었어요. 벽면에도 물방울이 맺혔습니다. 수건으로 닦고 또 닦고. 아침마다 그게 일이었어요. 아내가 어느 날 아침에 창문 닦다가 이러더군요. 여보, 이게 매번 이러면 안에 곰팡이 생기는 거 아니야? 저는 설마 싶었습니다. 좁은 공간도 시간이 지나면서 슬슬 불편한 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이 오붓하게 지내는 공간이라고 여겼어요. 근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2박 3일, 3박 4일을 지내다 보니까 몸이 알았습니다. 매트리스가 좁았어요. 뒤척이면 아내한테 닿고 아내가 뒤척이면 저한테 닿았습니다. 서로 깊게 잠들기가 쉽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설거지도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싱크대가 작았습니다. 물탱크 용량도 한계가 있었어요. 물을 아껴 써야 했습니다. 조금 쓰고 받고를 반복했어요. 저녁 먹고 나서 설거지하는데 아내가 한숨을 쉬더군요. 집에서는 그냥 틀어놓고 하는데 여기서는 물 한 방울이 이렇게 아깝네. 화장실 문제는 사실 처음부터 불편했습니다. 캠핑카 안에 작은 화장실이 있긴 했어요. 근데 거기서 해결하려면 나중에 치우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밖에 있는 공용 화장실을 찾게 됐어요. 밤중에 화장실이 급하면 어두운 데서 신발 챙겨 신고 한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한겨울에 그 길이 얼마나 멀던지 아내가 어느 날 밤에 다녀오더니 이러는 겁니다. 여보, 다음엔 그냥 가까운데 펜션 잡자. 화장실 이건 진짜 불편하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느 날 저녁 둘이 차 안에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밖은 쌀쌀했고 히터는 틀었는데 발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아내가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봐. 이게 낭만이야? 노동이야?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봄의 영종도에서 마시던 커피, 동해에서 보던 일출, 서해 낙조. 그건 분명히 낭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은 솔직히 뭐라고 대답하기가 애매했어요. 둘 다인 것 같아.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아내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봄, 가을엔 낭만이고 여름, 겨울엔 노동이네. 저도 웃었어요. 웃었지만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봄과 가을, 1년에 고작 2계절. 5천만 원짜리 낭만의 유효기간이 생각보다 짧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2022년이 됐습니다. 캠핑카를 산 지 2년이 지나 있었어요. 어느 날 카페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캠핑카 정기 점검 꼭 받으세요. 저는 그냥 뒀다가 나중에 더 크게 터졌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저도 한번 받아봐야겠다 싶었어요. 차를 산 후로 큰 문제 없이 잘 타고 다녔으니까 별거 없겠지 싶었습니다. 그냥 확인이나 한번 하자는 마음이었어요. 인천에도 카센터는 널렸지만 제 캠핑카를 받아주는 곳은 없더군요. 결국 소문난 정비소를 찾아 화성까지 1시간을 넘게 운전해서 갔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이 고생인가 싶었습니다. 정비소에 차를 맡겼습니다. 캠핑카 전문 정비소였어요. 담당 정비기사님이 차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저는 옆에서 기다렸어요. 별거 없겠지. 오일 좀 갈고 타이어 점검하고 그 정도겠지 싶었습니다. 기사님이 저를 부르더군요. 사장님, 이리 와보세요. 차 안을 같이 들여다봤습니다. 천장 모서리 쪽을 손으로 가리켰어요. 여기 보이세요? 결로 때문에 안쪽에 곰팡이가 슬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곰팡이요? 네. 겨울에 히터 쓰셨죠? 온도차가 크면 결로가 생기는데 오래되면 이렇게 됩니다. 아내가 그때 걱정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여보, 이게 매번 이러면 곰팡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게 현실이 된 겁니다. 기사님이 지붕 쪽으로 이동했어요.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붕 가장자리를 손으로 눌렀습니다. 누수가 있었던 흔적이 있어요. 실란트가 오래되면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빗물이 조금씩 스며든 겁니다.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겉에서 봤을 때는 멀쩡해 보였거든요. 속은 이렇게 망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몰랐던 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배터리도 교체 시기가 됐습니다. 이게 방전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에어컨, 지난 여름에 고장 나셨다고 하셨죠? 부품을 열어보니까 가스가 다 빠져 있고 내부 부품도 손상이 있습니다. 이건 부품 교체를 해야 해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다 하면 얼마나 나와요? 기사님이 잠깐 계산을 하더니 종이에 숫자를 적어서 내밀었습니다. 견적서를 받아드는 순간 손이 살짝 떨렸어요. 곰팡이 제거와 내부 처리, 지붕 누수 실란트 작업, 배터리 교체, 에어컨 부품 교체. 항목마다 숫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합계를 보는데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1,000만 원에 가까웠습니다.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캠핑카는 일반 차하고 달라요. 관리할 게 2배는 됩니다. 차 자체도 있고 안에 생활 설비도 따로 관리해야 하거든요. 고쳐도 또 고쳐야 해요. 그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어요. 고쳐도 또 고칩니다. 수리를 맡기고 나오면서 주차장에 서서 한참 생각했습니다. 처음 이 차를 살 때 제가 계산한 유지비가 뭐였나? 자동차세, 보험료, 톨비, 주차비. 그게 전부였어요. 수리비는 계산에 없었습니다. 배터리가 닳는 것도, 결로로 곰팡이가 스는 것도, 지붕 누수가 벌어지는 것도. 캠핑카는 타면 탈수록 그리고 세워두면 세워둘수록 조금씩 돈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해 2022년은 세상도 바뀌고 있었습니다. 엔데믹으로 전환이 시작되면서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해외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때 캠핑과 캠핑카로 몰렸던 수요가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금리도 오르기 시작했어요. 고가의 캠핑카를 할부로 사려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분위기도 달라졌어요. 캠핑카 팔려고 내놨는데 연락이 없네요. 시세가 많이 떨어졌어요. 코로나 때 비싸게 산 게 후회됩니다. 그런 글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글들을 읽으면서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수리를 마치고 차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깨끗해진 내부를 보면서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이상하게 그렇지가 않았어요. 아내한테 수리비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한동안 말이 없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여보, 우리 이 차 계속 타야 하는 거야?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질문이 그때부터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날 수리비 영수증을 받아들고 집으로 오는 길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1,000만 원 가까이 나왔어요. 차 한 대 사놓고 2년 만에 수리비만 1,000만 원. 머릿속으로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그 돈이면 아내랑 둘이 제주도를 몇 번이나 갔다 올 수 있었을까? 괜찮은 호텔에서 며칠씩 묵으면서 그 돈이면 동남아 여행을 2번은 다녀왔을 겁니다. 물론 캠핑카로 다닌 시간이 행복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동해 일출도 있었고 제가 좋아하던 낚시도 했었고 아무도 없는 해안가에서 아내랑 둘이 마시던 커피도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은 진짜였어요. 근데 그게 1,000만 원짜리 수리비와 함께 계산이 되니까 속이 쓰린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무렵이었어요. 캠핑카 카페에서 알게 된 동호회 사람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다들 캠핑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프라인 모임이었는데 10명 남짓 나왔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다들 저랑 비슷한 또래도 있었고 저보다 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60 초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는데 캠핑카를 데일리카로 쓰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따로 차가 필요 없어요. 이게 제 유일한 차예요. 매일 타거든요. 매일 탄다는 말이 저한테는 딴 세상 얘기 같았습니다. 일주일에 며칠이나 나가세요? 거의 매주 나가죠. 짧으면 1박, 길면 4박 5일도 해요. 낚시 동호회도 있고 등산 모임도 있어서 거기 갈 때마다 끌고 나갑니다. 표정이 살아있었어요. 피곤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즐거워 보였어요. 그분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캠핑카는 자주 타야 본전이에요. 세워두면 그냥 돈만 나가거든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또 한 분은 은퇴 후에 캠핑카 한 대로 전국을 누비고 있다고 했습니다. 확실한 취미가 3개나 됐어요. 저는 목적지가 항상 있어요. 낚시 갈 때 타고 가고 산에 갈 때 타고 가고 차가 베이스 캠프예요.
거기서 자고 거기서 밥 먹고 다음 날 또 움직이고. 그분 말을 들으면서 저는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과 저는 같은 차를 타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오늘 만난 사람들 얘기를 했어요. 매주 전국 다닌다는 분도 있었어. 데일리카로 쓰는 분도 있었고. 아내가 잠자코 듣더니 말했습니다. 우리는 요즘 한 달에 몇 번이나 가? 저는 대답하다가 멈칫했어요. 처음엔 한 달에 두세 번 나갔습니다. 아내랑 약속했던 대로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 달에 한 번이 됐어요. 노지가 줄어들면서 갈 곳을 찾는 게 번거로워졌고 주차 민원 스트레스도 쌓였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 되더니 어느 계절엔 한 번도 못 나간 달도 생겼어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봄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계절에 한 번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세워두기만 했어요. 세워두기만 해도 돈은 나갔습니다. 주차비는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갔어요. 오랜만에 타려고 하면 배터리가 방전돼 있었습니다. 시동을 걸려면 또 점검을 받아야 했어요. 가만히 있어도 돈이 나가고 타려고 해도 돈이 나갔습니다. 그때 가서야 돌아보게 됐어요. 처음에 이 차를 살 때 제가 계산해 넣었던 게 뭐였나? 내가 정말 제대로 알아본 게 맞나 싶었습니다. 보험료가 자차 보험까지 들면 생각보다 훨씬 올라간다는 것도, 배터리가 소모품이라는 것도, 결로와 누수가 수리비로 돌아온다는 것도,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어요. 사고 싶다는 설렘, 가지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요. 그 어떤 것도 제 계산에는 없었어요. 그게 저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캠핑카를 산 게 실수가 아니었어요. 내 라이프 스타일을 먼저 따져보지 않고 유지비 전체를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그냥 설렘 하나로 덜컥 산 게 실수였습니다. 동호회에서 만난 그분들이 왜 행복해 보였는지 이제는 알아요. 그분들은 캠핑카가 삶에 맞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확실한 취미가 있었고 자주 나갔고 차를 쉬게 두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한테 캠핑카는 진짜 천국이었을 겁니다. 저는 달랐어요. 막연한 낭만으로 시작했고 몸의 노동이 쌓이면서 점점 발걸음이 무거워졌고 주차 민원 스트레스가 쌓였고 노지는 줄어들었고 차는 노후화됐습니다. 그 무게들이 하나씩 얹히면서 한 달에 두 번이 한 번이 됐고 한 번이 계절에 한 번이 됐고 결국 세워두기만 하는 차가 됐어요. 낭만은 나에게 맞을 때 낭만이더군요. 맞지 않으면 그냥 짐이었습니다. 비싸고 무겁고 갈수록 부담스러운 짐. 2023년 초였어요. 아내가 어느 저녁에 밥을 먹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그 차 이제 보내주자. 저는 밥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서운했습니다. 그 차 안에서 보고 느끼고 온전히 내 시간이었던 시간들. 그게 다 거기 담겨 있었으니까요. 근데 아내 말이 맞았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매물을 올렸습니다. 처음엔 4천에 올렸어요. 연락이 없었습니다. 3,500, 3,000. 그래도 연락이 없었어요. 2,500에 내놓자 조금씩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보러 온 사람들이 이것저것 따지더니 그냥 돌아갔어요. 큰 돈 들여 고치긴 했지만 앞으로 또 얼마나 돈 먹는 하마가 될지 모르는 노후화된 차라 감가가 깊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2천만 원의 도장을 찍었어요. 5천에 사서 2천에 팔았습니다. 3천만 원이 사라진 거예요. 거기에 3년간 주차비, 수리비까지 더하면 그 숫자는 더 커졌습니다. 도장을 찍고 나니 3천만 원을 잃은 슬픔보다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먼저 들더군요. 2천만 원이 찍힌 입금 알림 문자를 보는데 3년 전 그 뜨거웠던 5천만 원의 무게가 떠오르더군요. 3천만 원이라는 돈이 핸드폰 화면 안에서 연기처럼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펜션을 갔으면, 호텔을 갔으면, 해외여행을 갔으면 얼마나 다녔을까? 그 계산은 이제 와서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아주 비싼 수업료였어요. 후회만 하면 그냥 손해지만 거기서 뭔가를 배웠다면 그건 돈을 주고 산 경험이니까요. 차를 보내고 나서 한동안 주차장 쪽을 쳐다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사설 주차장 앞을 지나칠 때면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눈이 갔어요. 거기 있어야 할 차가 없었습니다. 허전했어요. 그래도 이상하게 홀가분하기도 했습니다. 그 두 감정이 한동안 같이 있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 캠핑카는 정말 죄가 없습니다. 동호회에서 만났던 그분들, 매주 전국을 누비던 분, 데일리카로 쓰던 분. 그분들한테 캠핑카는 지금도 최고의 자산일 겁니다. 확실한 취미가 있고 자주 나가고 차를 쉬게 두지 않는 사람. 그런 분들한테는 캠핑카가 진짜 천국이에요. 문제는 차가 아니었습니다. 저였어요. 제가 놓친 게 뭐였는지 지금은 명확하게 보입니다. 첫 번째는 렌트를 충분히 해보지 않은 겁니다. 저는 늦가을에 딱 한 번 2박 3일 렌트를 해봤어요. 날씨도 좋았고 경치도 좋았고 아내도 반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였어요. 여름 폭염 속에서 렌트를 해봤어야 했습니다. 한겨울 한기를 렌트로 먼저 겪어봤어야 했어요. 비 오는 날 좁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갇혀봤어야 했습니다. 사계절을 다 겪어보고 샀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선택이 달라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차 공간을 먼저 확보하지 않은 겁니다. 캠핑카를 사고 나서 주차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솔직히 깊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아파트 주차장에 세우면 되지 싶었습니다. 근데 현실은 달랐어요. 주민민원, 관리사무소 연락에 결국 유료 주차장 결제까지 캠핑카를 사기 전에 주차 공간부터 확보해 놨어야 했습니다. 그게 먼저였어요. 세 번째는 제 여행 빈도를 솔직하게 계산하지 않은 겁니다. 저는 한 달에 2번은 꼭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내한테도 약속했어요.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몸이 생각대로 따라주지 않았어요. 노지 찾는 게 번거롭고 민원 스트레스가 쌓이고 준비하고 치우는 게 노동이 되면서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것 또한 나에게 즐거운 낭만으로 생각될 수 있는지 꼼꼼히 생각해 봤어야 했습니다. 한 달에 2번이 한 번이 되고 계절에 한 번이 되고 결국 세워두기만 하는 차가 됐어요. 솔직하게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나는 정말 자주 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 또한 즐거움의 일부라고 느낄 수 있는가? 몸이 허락하는가? 그 질문들을 먼저 했어야 했어요. 네 번째는 유지비 전체를 계산하지 않은 겁니다. 배터리 소모, 결로와 수리, 부품 교체. 그 어떤 것도 처음 계산에 없었습니다. 캠핑카는 타면 탈수록, 세워두면 세워둘수록 조금씩 돈을 먹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모든 걸 감수하고도 이 차를 유지할 수 있는 자금이 충분한지도 따져봤어야 했어요. 낭만에도 체력이 필요하고 취미에도 돈이 필요합니다. 이제 곧 68이 됩니다. 퇴직금 1억 3천 중에서 캠핑카에 들어간 돈만 따져도 적지 않은 숫자가 됩니다. 그 돈이 아까운가? 솔직히 말하면 아깝기도 하고 아깝지 않기도 해요. 동해에서 본 일출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억이었습니다. 서해 낙조 앞에서 아내랑 나눴던 그 시간도요. 그 경험들은 진짜였어요. 근데 그게 꼭 캠핑카여야만 했냐고 묻는다면 지금의 저는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꼭 그래야 할 필요는 없었다고요. 은퇴 후에 캠핑카를 꿈꾸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캠핑카를 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사기 전에 딱 3가지만 먼저 해보세요. 렌트로 사계절을 먼저 겪어보세요. 봄, 가을만 좋은 게 아니라 여름과 겨울도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주차 공간부터 확보하세요. 차보다 주차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한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막연한 낭만인가? 아니면 확실한 계획인가?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면 캠핑카는 분명히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2020년 코로나 열풍 속에서 나를 먼저 알았어야 했는데 차를 먼저 샀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캠핑카는 내 노후를 망친 게 아닙니다. 나를 제대로 몰랐던 내가 스스로 망친 거죠. 낭만은 나에게 맞을 때 낭만입니다. 맞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 앞에 세워둬도 그냥 짐일 뿐이에요. 여러분은 저 같은 실수하지 마세요. 차보다 나를 먼저 아는 것, 그게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공부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